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리오넬 메시와 아르헨티나가 축구 랭킹 5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졌습니다.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놀라움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담하고 영리한 경기를 해서 터뜨린 결과입니다. 영국 웨일즈와 1차전에서 골을 넣은 미국 선수는 축구 집안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축구연맹 FIFA가 선수들이 레인보우 밴드 차는 것을 금지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콜로라도주 클럽 Q 사건에서 군 출신의 아버지 등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일입니다. 뉴욕주 규제국이 30군데가 넘는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소매업소를 승인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던 일로 맨하탄이나 퀸스 등에서 성인이면 마리화나를 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인 4분의 1 이상은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를 최우선 안건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게 거의 확실한 케빈 메카티 의원은 탄핵 우선순위에는 반대합니다. 직장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될 것을 걱정하는 미국인이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걱정이 큽니다. 땡스기빙 데이 인플레이션이 각 가정의 땡스기빙 데이 예산을 초과하게 합니다. 칠면조에서 냉동 디저트까지 지난해에 비해 모두 비싸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벌써 오늘 출근하실 때 여러분들 거리가 한산했죠? 미국은 이미 목요일에 있는 땡스기빙 데이 연휴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제 오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늘 이맘때가 되면은 대통령이 사면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칠면조, 터키 2마리를 사면하는데 한 마리의 이름은 기억나는데요. 초콜릿이었고 하나는 칩, 과자와 초콜릿을 사면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땡스기빙 데이 연휴가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맨 앞에 월드컵 그룹 C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아르헨티나를 이겼는가. 이건 이제 축구의 스토리지만 오늘 뉴스 가운데서 가장 큰 그런 스토리입니다. 유럽 축구팀이 아니면서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메시가 처음에 전반 10분에 골을 넣었는데도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막 이쪽에서 막고 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긴 것. 그래서 오늘의 미국에서도 이 뉴스를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랭킹 51위. 이번에 그 출전한 팀들 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랭킹이 더 낮은 그런 국가는 가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지금 우승 후보팀인데 가뿐하진 않지만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겼습니다. 제가 축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로 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 지점 이제 득점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오프사이드로 3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쩌면 아르헨티나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대응을 했다면 4대 0일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1, 사우디아라비아 2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겼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골을 넣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아르헨티나로서는 역전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거죠. 아무튼 전반 10분에 리오넬 메시가 골을 넣고 그 이후는 완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게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수들, 저는 잘 모르는 선수들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정말 수평한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사람이 잘했고 해서 세계의 축구 저널리스트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아르헨티나 앞에서 정말로 그 위축되지 않고 강인함은 물론이고 무자비함도 보여줬다. 한쪽에서 그냥 강인하게 나가고 이쪽 마무리해서 무자비하게 해서 아르헨티나를 꼼짝 못하게 아르헨티나 최전방을 막고 문을 열어서
이게 이제 뭐 1대2로 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메시가 골을 넣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 잘하니까 관중석이 터졌죠. 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던, 아마 이제 짧은 그 비디오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리오넬 스칼로니의 아르헨티나는 2021년도 코파 아메리카 그 우승을 포함해서 이제 그 결승전에서 브라질에서 패배한 이후에 패배가 없어서 36 그야말로 경기 무패인 아르헨티나잖아요. 진지한 이 감독의 그 스칼리니의 방식.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르헨티나처럼 진지할 필요는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하다간 그 아르헨티나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런 방식이 아닌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가 아니면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겼고, 메시가 골을 넣는데도 그야말로 위축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BBC 방송의 축구 저널리스트는 대담하고 영리한 사우디아라비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3번 축구 경기에서 이겼지만 큰 경기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비디오를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기도하고 포옹하고 하늘을 향해서 막 비명을 저지르고, 이러한 야성은, 선수들의 야성은 이게 중동 국가이거나 종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발휘가 됩니다. 경쟁력을 딱 잡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눈부시게 순간순간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알 쉐리 또 그 살렘 알 다우사리 두 선수가 마치 해머처럼 아르헨티나를 그냥 바닥에 누르고 두드렸다라고 축구 전문가들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땠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기려고 돌아가 보려고, 전반 10분처럼 돌아가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길을 찾기도 여러 번 찾았지만 매번 그 그린색의 유니폼 선수가 팔다리를 쫙쫙 뻗어서 뭐 태클로 무너뜨리고, 정말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 몸을 던져 막았죠. 아주 진지한, 처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런 그 경기를 하던 선수와는 달리 몸을 던져서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게다 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카타르도 그렇지만 돈 같은 것을 많이 들여서 스포츠를 키우고 있잖아요. 골프뿐만이 아니라 축구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골키퍼도 공중에서 공을 뽑아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딱 그 던져주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면서 8분 추가로 거의 14선수 다 뛰었는데, 관중석에 그 막 흥분의 비명, 흥분도 이쪽이 흥분하면, 이쪽 응원팀이 흥분하면 저쪽 응원팀은 고뇌의 비명이었겠죠. 그런 것이 저질러지면서 마지막 휘슬이 쫙 그 불려졌을 때 믿지 못할 정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 그 월드컵 그 카메론에서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이렇게 아르헨티나를 이긴 건데, 유럽팀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뭐 지금 이제 첫 번째 경기였으니까요. 필요한 것은 뭐 42년 전에도 개막전에서 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결승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에서 이게 첫 번째 경기였으니까 지고 나면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토요일에 경기가 있나 그럴걸요, 아마. 아무튼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이거 빅매치여서의 그 빅한 스토리가 아니라 최고의 스토리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어냈습니다. 1950년 잉글랜드가 미국에 졌을 때, 그리고 1982년도 독일이 다른 나라에 졌을 때, 그때 어느 나라였었죠? 그때 졌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고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글쎄요, 아니면은 그러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긴 팀들이 이제 뭐 당연히 뭐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고, 2014년도 독일, 2018년도 프랑스, 아니면 적어도 뭐 크로아티아처럼 결승 진출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가나 빼고는 최하위인데 결승까지 진출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왕세자 그 나라의 축제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붉은 악마의 함성 그만큼이나 그 대단합니다. 아무튼 16강에 진출을 이제 뭐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아르헨티나는 토요일에 멕시코, 오늘 토요일에 지금 멕시코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멕시코와 경기를 하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폴란드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정말 역사적인 날로 기록들을 하는데 하면은 하지 않고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몸을 던져서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불가능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쟁취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월드컵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스토리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은 어제 그 웨일즈와의 경기에서 1대1 그리고 미국과 같은 팀인 B조 잉글랜드와 이란은 6대2여서 미국이 어차피 이란과 경기를 치러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이란에 어제 그 6대2에 이겼다고 이란이 형편없네 잉글랜드와 비교해 볼 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이란의 경우는 이란 팀이 어저께 이란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젊은 여성들의 스카프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반체제 운동에 동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란에 돌아갔을 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보복 같은 것도 선수들은 각오를 하고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의 이란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미국이 그 이란과 경기를 치를 때의 이란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그 티모시 웨아가 어제 이제 골 득점을 했는데 1대1이었잖아요. 골 득점을 했는데 축구 집안입니다. 아버지 조지 위아가 FIFA의 1995년도 올해의 대통령이 아니라 올해의 선수로 지목된 그런 골프 집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 자체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주로 이제 플로리다 그쪽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는 지금 리베리아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제 골을 넣은 그 선수 아주 막 아름답게 환하게 하얀색 유니폼 입고 그 사진이 저는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미국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드컵에서 오늘 미국의 국무장관이 FIFA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7개 유럽 국가가 이제 그 밴드를 차려고 했는데 이게 월드컵의 주최국인 카타르가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선수들이 사랑은 하나다, 원 러브라고 써 있는 그 사인에 밴드를 하고 있는 것을 금지시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건 상당히 고려할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앤토니 블링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하에 있는 그 외교 클럽에서 한 얘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언제나 아주 그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성의 정체성도 포함을 해서요. 미국에서는 그 다양성과 또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포용하는 것 이걸 지지하는 선수들을 그렇게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지 자신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부의 그런 그 어떤 그 기조이기도 하고요. 나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그 가치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경기 국가를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로 경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수들이 선택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는 같이 가야지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그 7개의 유럽 팀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그 밴드를 차고 경기를 한다고 해서 벌금을 묻는 것까지는 각오를 했다. 그러나 선수를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게 국가적인 것이 걸려 있는 것이기도 한데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FIFA가 결정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옐로우 카드 준다고 했으니까는요. 그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고 어제 미국과 웨일즈 그 경기 도중에 미국의 이 축구 그 저널리스트가 그랜트 월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잠시 그 카타르에서 구류됐습니다. 억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원러브와 마찬가지의 레인보우 로고가 바로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그 지지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고가 있는 셔츠를 입어서 취재를 하는 그런 저널리스트 그랜트 월도 잠시 구류됐기도 했고 이리하여 이 카타르 올림픽은 여러 가지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슈고 오늘은 아마 하루 종일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아르헨티나와의 축구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텐데 우리가 축구를 경기로 보지만 그러한 정말로 뭔가가 뒤집을 수 있는 그 과거의 오랜 축구의 역사와 뭐 대단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부족해도 뭐 열성과 여러 가지 대담함과 이런 것으로 누를 수 있잖아요. 사업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이제 축구 볼 때 월드컵 볼 때 재밌게 딱 우리에게 쳐주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하죠. 잠시 뒤에는 오늘 미국의 전반적인 탑 뉴스는 콜로라도주의 그 클럽 Q에서의 그 사건과 그 이후 아니 왜 어머니를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가 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불과 몇 분 만에 사람들을 그렇게 숨지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인 시동이 조금씩 걸릴 텐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클럽 Q라는 이제 성소수자들에게는 낙원이라고도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꼭 그 클럽이 성소수자들만 가는 곳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떠한 연기도 있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고 해서 이제 가족끼리 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관계자들이 발표하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많이 아마 그 사상자가 있었을 수 있다. 토요일에 22살의 용의자가 뭐 라이플을 가지고 핸드건을 가지고 불과 몇 분 사이에 5명 숨지게 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총상을 입은 사람이 지금 17명이라고 확인이 됐는데요. 바텐더 2명 숨졌고 성전환한 사람 1사람 숨졌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1사람 숨졌고 11살의 아이가 있는 어머니도 사망자 뭐 신원까지 다 나왔습니다. 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사람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15년 군복무를 한 사람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이 됐었던 리처드 피에로 그리고 이제 그 토마스 제임스라는 이 2사람인데 리처드 피에로라는 분이 와이프 딸과 함께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는 결국은 숨졌다고 하더군요. 총소리가 나고 했었을 때 야, 우리 가족 누구라도 숨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범인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야지 하면서 범인 쪽으로 가서 발로 차고 바닥에 눕히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정신적인 뭐라고 할까요? 정신적인 다짐, 세뇌 같은 것을 스스로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용의자를 숨통을 끊어놓겠어. 그럴 거야. 내가 더 강해. 덩치도 더 크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그의 총에 숨질 수 있어. 내 딸, 나의 와이프를 그가 숨지게 할 수도 있어.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레슬링을 했겠죠. 당연히. 바닥에서. 그 사이에 용의자가 총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라이플도 떨어뜨렸고 그가 갖고 있었던 피스톨을 빼앗아서 그 피스톨로 막 때리면서 계속 본인에게 내가 이놈보다 강하다. 내가 이놈보다 강하지. 이놈은 지금 죽어야 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을 거야. 하면서 이 드래그 연기자에게 머리를 쳐라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드래그 그 퍼포밍이 남자와 여자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남자가 주로 이제 여자 역할을 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분장을 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뭐 우리가 그런 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클럽에서 연기자들에게 누구 나와서 이 사람을 치라고 머리를 치라고 막 했었죠. 그럴 때 한 연기자가 걸어 나왔는데 어떤 여자 연기자라고 하더군요. 여자 연기자가 하이힐을 확 벗어서 그 하이힐로 용의자의 얼굴을 막 쳤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피스톨로 막 머리도 치고 했는데 어쨌든 그 딸의 보이프렌드는 용의자와 나이가 같네요. 22살 레이몬드 벤스는 숨졌지만 가족은 지켰죠. 양조장의 오너라고 하네요. 그 로컬의 양조장의 오너. 막 그 당시에 사람들이 총소리가 나니까 페리오로 도망치고 하면서 사람들이 영웅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몇 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고
5명이나 숨졌는데 더 많은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영웅 아닙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5건의 살해 혐의 그리고 또 그 5건의 혐오 범죄 혐의로 완전히 그 기소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그렇게 그 되리라고 보고 있고 병원에 지금 구금돼 있습니다. 뭐 하이힐로 얼굴도 맞고 피스톨로 머리도 맞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나 며칠 있으면은 다시 그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문제는 이제 왜 그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총격범이 용의자가 1년 반 전에 사제폭탄으로 어머니를 위협했을 때 그때 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지금까지 총을 빼앗지 않는가. 왜냐하면 콜로라도주도 그 레드 플래그 법이라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을 갖지 않을수록 할 수 있는 법이 주법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속한 곳이 엘파소 카운티랍니다. 주에 그런 법이 있는데 원래 콜로라도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잖아요. 아니 보수적인 주는 아니죠. 전반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데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총기 소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콜로라도주에서 한석이 지금 그 확정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막 그 여자 예전에 그 레스토랑 오너였는데 장총을 들고 막 등장을 하고 총기 소지의 자유를 외치고 해서 초선 의원이 됐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엘파소 카운티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보수적인 엘파소 카운티에서는 주 정부의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레드 플래그 법안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통과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보호구역으로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가 어떠한 전반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무슨 뭐 불법 체류자 같은 것을 더 그 벌을 줘야지 된다 하면은 우리는 안전지대로 만들겠어 하는 것처럼 콜로라도 주에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이 같은 전체적인 법을 내놓으면 엘파소 카운티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외야 하는 것을 또 그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 있다 하는 게 있고요. 콜로라도 주 카운티가 많네요. 64개 카운티 가운데서 반 이상이 이처럼 총기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해놨다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가 다르고요. 그리고 용의자의 그 할아버지가 그 샌디에고 지역 그쪽인 71지구의 캘리포니아 주의 하원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전에는 뭐 총격 사건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절대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용의자에게 대항하거나 용의자를 제압하려고 하지 말아라가 지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같은 지침이 이 사람은 원래 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영웅이요. 군 출신에. 그런데 워낙에 이제 뭐 본인이 그 군인으로 단련됐고 했으니까 22살의 용의자보다 본인이 몸집도 크고 하니까 제압할 수 있었던 건데 과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경찰도 그렇고 콜로라도주의 주지사라든가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시장도 전부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하기는 잘했는데 다음부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총기 사건이 조금 덜 일어났던 때고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을 영웅으로 한다. 이게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간선거도 끝나고 2주일이나 지났고 하니까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레임덕 의회에서 어떠한 그 활동을 할 텐데 미국 사람들의 4분의 1이 공화당이 지금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과 무당파 간의 어떠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선거 전에 비해서 바이든 탄핵이 공화당의 최우선순위여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는 4분의 1보다도 훨씬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사실은 면도날처럼 가벼운 아주 작은 그 같은 그 승리였는데 이 승리의 표를 보면은 아직도 뭐 별로 그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결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요. 그런데도 엄청난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임기 딱 이제 뭐 몇 개월 더 있으면 2년 반 지났는데 탄핵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탄핵이 한국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4분의 1 조금 넘네요. 28%가 바이든을 탄핵하는 게 최우선이다 하는데 공화당 사이에서 현재 55%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6%만 바이든 대통령 탄핵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그의 재정,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본인이 그 에너지 업계에 경험이 없는데도 컨설팅을 해서 한 달에 몇만 달러씩 얼만큼 일정 기간 동안 받았는가. 이것도 다시 조사해야지 된다. 역시 그 공화당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음모론의 온상이 거기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갈래갈래 나오기도 했었는데 바이든 탄핵해야지 된다보다는 낫네요. 공화당의 52%가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지 된다. 민주당은 7%.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 같은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 지금 나의 탄핵에 대해서 그 물어보고 계시는데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고요. 공화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화당 사이에서 55%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다수당이 된 공화당 하원이 제일 먼저 해야지 될 일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52%는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때의 안건을 정말 현실로 이뤄내느냐 하는 것은 그 당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케빈 맥카티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한 공화당 의원은 이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론에 따라서 하는 거죠. 10월 달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 펀치볼이라는 좀 보수적인 그런 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 그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이제 더군다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10월이고 지금은 이제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 뭐 언젠가는 뭐 케빈 맥카티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98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이 같은 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젠 정치 선거도 끝났고 앞으로 정치계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것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길게는 보지 못했지만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80세를 넘겼고 하는데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가 오늘은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고 본인에게 뭐 재선에 같이 출마를 하겠느냐, 러닝메이트가 되겠느냐 하면은 why not? Yes, please. 이제 이게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뉴욕에서 이제 오락용, 레크리에이션용의 마리화나가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빨리 번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 내일 모레 글피가 아니네요. 내일 모레네요. 오늘부터는 적어도 터키를 구우시는 분들은 늦어도 장을 보셔야지 되는데 관련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욕에 이제 자녀분들이 일하러 가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공부하려고 가고 아니면 뉴욕 주변에서 공부를 하다가 뉴욕주 나들이 가는 자녀분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이 뉴스는 조금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주의 이 마리화나 규제국이 어제 30군데가 넘는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소매업소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소매업소 차리고 마리화나 오락용으로 하려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 뭐 네덜란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맨하탄에 있는 어떤 그 은행에 본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호 거리에 어디 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맨하탄, 브롱스,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뭐 창고도 많고 하는 그런 지역. 다 한국 분들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맨하탄, 브롱스, 퀸즈 이런 곳에서 이제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그 브루클린이요. 브루클린은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외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달 초에 알바니의 그 판사가 브루클린을 포함을 해서 세라큐스 뭐도 로체스터 뭐 부자들 많이 살고 버팔로 이런 지역도 이제 법적 도전이 아무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피하고 예외로 두고 라이센스 승인을 한 겁니다. 법적인 소송이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의 추세는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고 처음에 라이센스를 딱 주는데 뭐 30군데가 훨씬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마리화나를 운영하는 업소에서 뭐 최소한 마리화나로 인해서 뭐 감옥에 갔다던가 뭐 전과자가 됐다던가 그런 사람이 연관이 돼서 운영되는 곳이 마리화나 업소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본인이 마리화나로 인해서 전과자가 된 사람 아니면 그 전과자가 된 사람의 가족 뭐 이런 케이스에는 전과자가 된 사람이 아직 어리고 돈이 없고 뭐 이렇다면은 뭐 가족들하고 연관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 그리고 마리화나와 관련돼서 어쨌든 뉴욕에서 뉴욕주입니다. 기소된 사람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도 이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지금 자격을 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영리 단체냐면 마리화나로 인해서 수감된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비영리 단체도 마리화나를 팔 수 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때의 사업이라고 한 것은 뭐 대단한 사업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뭐 작은 뭐 카트를 두고 뭐를 팔았다던가 뭐 예를 들어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주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마리화나 레크리에이션용을 합법화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뉴욕이라고 하는 곳은 재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뉴욕에 가서 무슨 헤지펀드 회사에서 일을 한다던가 증권시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유명한 무슨 뭐 음식 배우는 그런 학교 요리학교를 나와서 그쪽에서 식당 잘 알려진 식당에서 셰프로 일하고 셰프 보조로 일한다거나 패션 스쿨을 나와서 무슨 그 디자이너 관련 계통 일을 하려면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많은 분야가 전부 뉴욕에 앞서 말씀드린 뭐 맨하탄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 그 사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야지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레크레이션용 마리화나지만 뭐 레크레이션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뭐 브로드웨이 쇼도 있잖아요. 언 브로드웨이, 업 브로드웨이 뉴욕에 가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데 마리화나가 이렇게 합법화가 된다 하는 거고요. 의회 신문 더 힐이 땡스기빙 데이 인플레이션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렸는데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제 장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전해드립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식료품비는 1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서리 식당 빼고는 땡스기빙 데이 관련 이런 식료품비는 지금 12.4%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뭐 농부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기후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식품 가공에 따른 것 공급망 등등 해서 이제 가금류 같은 경우는 뭐 칠면조 포함해서 거의 15%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네요. 1년 전에 비해서 조류 독감 때문에 그렇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뭐 여러 가지 뭐 구운 음식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또 베이킹 믹스 냉동 디저트도 1년 전에 비해서 15%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칠면조가 뭘 먹어야지 되잖아요.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칠면조는 그 전에 뭔가를 먹어둡니다. 옥수수가 될 수도 있고 대두가 될 수도 있고 다 값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 러시아 전쟁과도 연관이 있고요. 또 노동력도 부족하니까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노동력뿐이겠습니까? 다 만들려면 연료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연료 자체도 그렇고
해서 평균 그로서리 스토어 프레시한 그 터키는 파운드당 2달러 23센트 지난해보다 아무튼 올랐어요. 그런데 냉동은 파운드당 1달러라고 하니까 냉동이 그 프레시한 그 터키보다 반이 안 되네요. 값이 별로 지난해보다 안 올랐네요. 7센트밖에 안 올랐습니다. 파운드당.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요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냉동도 뭐 그냥 여기에 상온에 오래 두다가 냉동시킨 게 아니니까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하여 땡스기빙 데이 평균 디너 값이 2021년 지난해보다 16%가 올라서 추가로 뭐 한 10달러 정도 올라서 64달러. 역시 이 더 힐도 마찬가지로 프레시한 크랜베리만 지난해보다 싸다 하는 내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땡스기빙 데이 하면은 가족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이는 것도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밀착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주의하셔야 될 일이 있고 걱정하시는 것들도 있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의 경우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 그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 승리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1대2로 졌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도 남미 그럼 이번에 브라질이 다 가져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현재 C조 오늘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고 멕시코와 폴란드는 88분 현재는 0대0이네요. 그리고 오늘 덴마크와 튀니지아도 0대0이고요. 11시에 프랑스하고 호주가 맞붙게 됩니다. 이거 경기 보시는 분들 신나시겠어요. 그런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새벽에부터 경기라니까 하루에 몇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우루과이와 경기를 하는 게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때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경기를 보시면서도 코비드를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죠. 당연히.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 보면은요. 4명 가운데 1명이 이 코비드-19을 직장에서 코비드-19에 걸리지 않을까를 걱정을 한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우려는 전부 직장에서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장보다 땡스기빙 데이 때 가족과 더 많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전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6%는요. 내가 직장에서 코비드-19에 걸릴 것 같아 하는 것을 대단히 염려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7월 달에 33%보다는 조금 줄어든 거죠. 또 7월 달 그때는 코비드 한창이었죠. 그리고 지금 조금 내려갔다가 앞으로 겨울에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더 많이 걱정할까요? 남자가 더 많이 걱정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33%의 응답자가 내가 코비드-19에 걸릴지도 몰라 하고 걱정을 하고 남자는 이거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21%. 이게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뭐 남자는 터프해 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색은 코비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입니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걱정을 해서 38%, 무당파는 26%딱 그만큼 나와요. 그리고 공화당은 내가 직장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될 수 있을 것 같아. 9%밖에 안 됩니다. 그럼 민주당 38%, 공화당 9%면 49, 36. 4배 이상 민주당이 코비드-19에 걸릴 것을 걱정하는 그 비율이 공화당보다 높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18살에서 34살 가장 젊은 층은 29%가 내가 직장에서 코비드-19 옮을지도 모르지 걱정을 하는데 조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35살, 55살 그 사이에 되신 분들은 26%.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덜 걱정을 합니다.
55세 이상은 22%. 그러면 왜 젊은 사람들이 더 걱정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위생 관념이 더 철저해서 기타 등등.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쩌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코비드 19 두 번 맞고 부스터샷 맞고 또 부스터샷 맞고 완료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뭐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이트 칼러 일하시는 분들이 블루 칼러보다 더 많이 걱정하십니다. 이것도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네요. 25%대 19%. 직업적인 차이가 있어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40%,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34%. 전체적인 그 비율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렇게 걱정을 하고요. 질병통제국은 69%의 미국인이 완전히 접종을 했다. 뭐 추가 부스터 샷까지 포함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갤럽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3,7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워낙에 조사 대상 범위가 넓으니까 오차 범위는 2%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일요일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냐면 그 문제의 헌터 바이든의 첫 번째 딸입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 피앙세와 같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살았대요. 워싱턴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먼트 계약이 끝났는데 할아버지한테 저희 몇 개월만 거기서 살면 안 돼요. 해서 가족들이 함께 사는 거죠. 전에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그 부모님도 살았고 백악관에서 또 미셸 오바마의 어머니도 아예 풀타임으로 그곳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손녀가 백악관 스태프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빨래는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